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을 봤더니 이재명 대표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청 4층 회의실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회의실 한편에 압수품을 담을 박스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곳 도청뿐만 아니라 식당 등 법인카드가 사용된 곳들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청에는 검찰 수사관 30여 명이 투입돼 도지사 비서실과 총무과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경기도청 공무원인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이 대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신고한 내용을 지난 10월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저 또한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했었던 제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과잉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와 제 비서실 직원들이 도대체 이번 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입니다. 김 지사는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판 리스크가 또 하나 추가될 것 같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12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검찰 경기도 압수수색.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건과는 다르게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인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업무상 배임을 한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지난 8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이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 하지만 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이래서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권익위가 봤더니 일리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진 상황. 자, 검찰은 지금 압수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걸 마치면 올해 안에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가능할 것 같다. 김혜경 씨가 검찰에 소환될 것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 압수수색까지 가게 한 사람, 바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였습니다.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어요. 왜 압수수색 안 하냐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증인과 증거가 명백하게 있는데 왜 수사조차 할 수 없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시키는지, 또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하루빨리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합니다. 지금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건 저 개인의 힘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출판기념회 하다가 압수수색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지금 압수수색 한답니다. 이런 얘기를 어제 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이 이번에는 발부를 해준 거예요. 네,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이미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청구를 했었는데 그때는 법원이 포괄적 압수수색 등으로 영장이 중복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법원은 경기도청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해보라 이렇게 검찰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협조가 잘 되지 않으니까 검찰은 이후에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요. 지난 1일 법원으로 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어제 집행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은 어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오후 6시를 훌쩍 넘어서 오후 10시가 돼 중단이 됐는데 오늘 오전 압수수색을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김동연 지사가 반발을 했습니다만 오늘 또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봤더니 이재명 대표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가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 김혜경 씨의 검찰 소환은요 이미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에서도 소환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해 9월달에 공범으로 돼 있던 배모 씨가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당시 그때 김혜경 씨도 공동정범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먼저 하고 검찰로 할 때 공범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배모 씨만 기소를 하면서 김혜경 씨는 추가 수사를 한다고 남겨놨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배모 씨의 기소가 공소시효 이틀을 남겨놓고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명만 그러니까 공범 중에 한 명만 기소가 되면 시효는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사실 1년 동안 검찰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추가 수사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라는 것보다 오히려 두 사람이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일단 추가 수사의 명목으로 남겨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당시 배모 씨는 검찰에서 그리고 또 법정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혜경 씨는 몰랐다. 김혜경 씨는 그 경찰과 검찰에서도 나는 몰랐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김혜경 씨의 이를 추가 기소를 하고 뭐 하려고 하면 사실은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검찰이 찾아낼 수 있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샴푸가 나오고 여러 그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 어제 출판 기념회 열다가 이 소식 듣고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단 한 번도 개인의 돈을 지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경기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마디로 그건 뇌물을 계속 받은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경기도 도청 공무원들은 절대 그런 걸로 뇌물을 줬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거에 대한 몸통은 이재명이고요. 당연히 이 모든 거의 배우인 이재명 당대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 어제 이 출판기념회를 장해찬 최고위원이 또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근데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네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국회에서 저렇게 출판기념회를 하면요. 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출판사나 작가 입장에서는 사익을 하나도 추구할 수 없이 어떻게 보면 행사만 하고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회관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근무하는 곳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저 시간대 의원회관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징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같은 공간에서 이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밝히고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촉구하겠다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출판사나 개인의 어떤 사적 이익을 생각하면 국회 밖에서 하면 많은 오시는 분들이 책도 사주고 뭐 하지 않겠습니까? 후원도 할 수 있고. 근데 국회에서는 그걸 일절할 수 없음에도 그 강력한 의지 때문에 굳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공간에서 저 행사를 열게 됐던 겁니다. 책을 안 팔아도 된다? 네. 그렇군요. 당시 이 시각에 이재명 대표는 다른 행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요즘 이 사건 뭐 불거졌을 때 뭐 어떤 고발도 안 해요. 허위사실 유포 이런 고발도 안 하고 아예 입장 자체가 없습니다. 안 나와요. 근데 전에는 뭐라고 했죠? 전에 부인 김혜경 씨 법카 의혹 나왔을 때만 해도 그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관리부실입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저희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자, 그런데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얘기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찰이고 관리부실은 나는 몰랐다라는데 아니 샴푸는 누가 썼는데요? 이러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샌드위치 같은 경우도 365일 섭취를 했었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내용물에 대해서도 직접 어필을 했었어요. 빵이 뭐 푸석푸석하다든가 야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또 빵이 조금 두면은 그 야채 물기 때문에 그게 그 빵 자체가 눅눅해져요. 네. 근데 그렇게 눅눅해지면 이재명 대표가 바로 피드백을 줘요. 굉장히 그날은 이제 흔히 말하는 난리가 나는 거죠. 전도 있었고 황태포, 밤, 곶감, 과일, 술도 있었죠. 배 씨가 저한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과일 가게에서 제수용품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과일 가게 사장님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님이 그걸 가지고 그 시장 돌아다니면서 그 품목을 사오고 비용만 과일로 처리했던 거죠. 네, 빵이 조금만 눅눅해져도 난리가 난다 그날. 누가 먹는 거였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먹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관리부실이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아까 그 제수용품을 얘기했는데 제수용품이라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제사할 때 필요로 하는 물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사가왔다. 만약에 제가 제수용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제 개인 카드나 제 개인 돈으로 반드시 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물건이 배달됐다. 그러면 이 돈의 용처가 어디에서 비롯된가를 반드시 물을 끄고 궁금해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일 주목하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쓰던 샴푸, 그다음에 로션, 뭐 향수 이런 것 등인데 그것을 조명현 씨가 본인의 카드로 사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고 나면 경기도에서 그 돈이 현금으로 입금됐다고 자기의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도에서 돈을 줘요. 예,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추적하면 저는 틀림없이 이것이 실체가 밝혀질 거라고 바라보거든요. 가장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 범죄적 혐의가 저는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금 의원께서도 제수용품 사고 이럴 때 뭐 보좌관을 시킵니까? 아니면 뭐 샴푸 살 때 보좌관 시켜서 사오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삽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를 리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뭐 아까도 봤습니다만 이게 실제 심부름한 사람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배 씨가 음식물들을 배당한 부분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조명현 씨의 이 진술이 나오면서 이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명현 씨가 어제 콘서트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 이 책에 되게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지사가 당뇨가 있어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야채를 2배로 늘리는 대신 가격을 올린 이른바 이재명표 샌드위치를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은 3만 원으로 한 달치 비용만 90만 원이 넘었다고 하고 3만 원짜리 샌드위치. 네, 아까 양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급 샴푸와 로션 그리고 왁스 면도기 이것도 다 해외 제품이었는데 이걸 매일 채워놓고 주말에도 만약에 근무를 할 경우 수라상 의전을 받았는데 이걸 모두 개인 돈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해외 제품 뭐 일제 논란이 있었죠.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탄핵 사유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누가 개인적으로 가족이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무슨 뭐 어디 놀러 가서 골프 치고 요트 타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공직자가 세금으로 공직 생활 내내 샴푸 사고 가족에게 법카 줘서 소고기랑 초밥 먹으면 저는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요 일반 국민들한테 뭐 더 관심을 가게 하는 거는 소고기, 샴푸, 뭐 제수용품, 샌드위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그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비판이 아니라 이 내 일상생활과 관련있는데 아니 나는 샴푸도 아껴 쓰려고 옆에 막 쥐어짜고 치약도 쥐어짜고 쓰는데 누구는 심부름 시켜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더 와닿거든요. 감수성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뭐 그동안 쭉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근데 어제 주목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인데 갑자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러니까 뭐 반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자회견까지 자신의 의견을 열어서 밝히는 겁니다. 왜 기자회견까지 필요했을까?
이건 뭐 좀 분석이 좀 정치적으로도 필요해 보여요. 뭐 굳이 정치적으로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친구의 그 대사를 한 대목을 인용을 하면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 대한 그 검찰과 경찰 압수수색이 20여 차례. 그러니까 지금 시일로는 54일간 뭐 20만 건을 뭐 갖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어제 또 지금 이 압수수색은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을 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임 지사의 잘못된 행위를 왜 현 지사의 비서실까지 트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좀 분노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1년 동안 묵혀놨다가 지금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신고를 하니까 그 빌미로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단계에서 보안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전면적으로 검찰이 나선 부분도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의 입장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은 손대지 못하면서 이 야당 유력 인사한테만 이렇게 하는 수사는 선택적 수사다. 그거는 뭐 지금 아무래도 민주당 당직을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들으면은 그렇긴 한데 장혜찬 최고위원님 지난번에 왜 그 경기도 그 국정감사할 때 김동연 지사가 안 해도 될 말 해서 아예 그걸 확인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면서 막 개딸들한테 공격도 받고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여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 국정감사 당시에 경기도 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김혜경 씨의 여러 가지 비위 혐의, 법카 사연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에서 적발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가 개딸들에게 집단 린치를 한번 당했죠. 숫자까지 얘기를 하면서. 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것은 5급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에 대한 것이다라고 정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김동연 지사 역시 이재명 대표 강성 팬덤 개딸들에게 소위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에 있어서 뭐 경기도 지사로서 반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거세게 이 김동연 지사답지 않은 거친 언어를 쓰면서 나온 것은 그때 개딸에게 밑보인 것을 정치적으로 조금 만회하기 위한 그러한 정략적 계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막지 않고 뭐 했느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은요. 좀 복잡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상민 의원 탈당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얘기가 많아요. 당내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고 꿈꾸는 국회의장직을 만들기 위해서 당과 동지들을 결국 버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꿈 깨시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상민 의원이 어떻게 정치를 시작했냐라고 봐도 민주당 계열에서 시작을 했다가 재선 도전할 때 공천을 못 받으셨어요. 그때 자유선진당에 가서 받죠. 가셨다가 나랑은 여기 안 맞다 싶어가지고 다시 민주당으로 오셨거든요. 그렇게 5선을 하셨어요. 강성 당원의 사당화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 아닌가요? 본인이 지금까지 하신 행동에 대해서 지도부가 상당히 많이 인내하고 제가 수차례 구두 경고 등 여러 차례 저는 많이 인내해 왔습니다.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탈당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아마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러자 이상민 의원도 반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탈당이 국회의장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당 밖에 나가면 얼마나 춥고 외롭겠냐. 당연히 국회의장 꿈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다음 국회의장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또 친명계의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마치 당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하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국가를 흔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서 누구든지 공직을 맡고 있으면 비판은 열려 있다며 응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반응입니다. 당 차원에서 이상민 의원님 명의 공식화하시는 건지? 아니요. 아직 그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고요. 저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우선은 이상민 의원 본인이 그 결단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거고. 그러면 오면 막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환영한다는 뜻도. 저희 당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 양금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도 어제 방송에 나가서 저 질문을 동시에 받았는데요. 아침에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께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난 이후에 비판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당과 개를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저희 당으로 보면은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구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이상민 장관이 저희 당에 입당을 하시게 되면 대전을 교두부로 해서 충남을 저희가 이렇게 총선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전 충청 지역,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이 대전을 놓치면 사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거든요. 지역적 기반이 이른바 죄송합니다만 스윙 스테이트처럼 이게 그때마다 다른 민심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 확실한 뭔가가 스타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사면을 봤더니 국민의힘 여기 봐라. 유성을 지역이잖아요. 유성을 지역입니다. 유성갑, 유성을. 근데 이 유성을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지금 비어 있대요. 이러면서 자, 유성을이 바로 이상민 의원 지역구인데 어때요, 지금? 네, 지금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있는 당협위원장 자리는 장성철 전 당협위원장의 사퇴로 사고 당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의원의 입당을 대비해 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입당을 하면 환영할 거라는 질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말했고요. 양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전 7개 지역구 중 단 한 석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의원이 입당을 할 경우 대전 서쪽이 유성을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민주당을 떠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민주당 비판하고 떠날 수 있죠. 그런데 그랬다고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이상민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4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입당, 그리고 제3신당이 지금 또 논의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 행위 있을 수 있고요. 할당하기 전에 전화통화도 했대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소속 출마고요. 마지막 하나가 불출마인데 불출마를 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렇죠. 만약 불출마할 것 같았으면 굳이 탈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저는 거의 제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신 분이 무소속으로서 과연 정치적 꿈을 펼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당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3신당은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할지 안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너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한 10% 정도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큰 가능성은 결국 국민의힘 입당이다. 지금 이상민 의원도 탈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국민의힘의 입당이 현실적 선택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정치적 꿈을 펼친다고 했을 경우는 본인은 어제 부인을 했지만 만약에 다음에 당선되면 육선 의원이에요. 육선 의원에게 걸맞는 정치적 꿈이라는 건 대선에 도전하지 않는 이상 국회의장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은 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제1당을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제2당이라도 가야 어떤 식으로든 도모를 할 수 있는 것이죠. 1당이 돼야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1당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설사 된다 하더라도 이 다른 당에서 20년 동안 계시던 분이 우리 당에 왔다? 지금 왔을 때는 다 좋아서 껴안아줬지만 국회의장을 선택할 때 그때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판단이 과연 이상민 의원을 지지할 것인지는 또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분 중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인물.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어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들이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상식에 속하는 문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가 상식에 속하는 문제일까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지휘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그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죠. 다 바꿔서 말하면 그게 강행된다면 상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결과를 감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당연히 저는 이낙연 대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이낙연 대표의 발언의 수위를 보면은 예전에 이낙연 대표는 굉장히 근엄하시고 평소에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 기회가 별로 없으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요즘 귀국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에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 명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당연히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 명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행보를 보면 호남을 가셔가지고 물론 이제 첫건의 어떤 행사에 가신 거는 맞지만 거기에서도 호남을 껴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과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걸 보면 틀림없이 저는 신당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해요.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지난 5개월 동안 귀국하고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목소리를 높였어야지. 근데 조금 늦은 것 아니냐? 만약에 이분들이랑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반명 연합전선 구축 김부겸 전 총리가 있고요.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이 그동안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또 사람들 우르르 몰려올까 봐, 강성 지지층 몰려올까 봐. 그런데 이분들이 총선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을까? 자, 장희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총선 직전이 이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공통점이 있다면 다 총리 출신이죠. 3명의 총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조언을 하는 참모도 있을 겁니다. 그냥 가만 기다리다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총선 민주당이 실패하면 그때 민주당 접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운영하는 걸 보면요. 아주 강성인 충성파들에게 공천을 주겠다는 의지가 다분해요.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 원외 강성 친명들 지금 다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민주당이 과반을 못해도 그건 똘똘 뭉친 이재명 당이 되어서 이분들에게 기회가 안 올 겁니다. 그럴 바에는 중도 성향에 특히 또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도 갖춘 중도 진보 정당을 창당해서 나가는 게 나중에 다시 합치더라도 뭔가 이 세 사람의 정치적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좀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세 분 다 워낙 신중하기로 유명한 분들이라 그리고 과감한 결단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총선에서 그냥 이재명 체제 밑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 세 분에게 다음 기회는 안 돌아올 겁니다. 그렇군요. 가만히 있으면 기회는 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공천 받기 전에요. 괜히 또 이분들 옆에 있다가 뭐 하는 겁니까? 이러다가 공천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공천이 불확실하다. 거의 내가 못 받을 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상민 의원처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지가 또 하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공천에 그러니까 지금 탈락 직전에 그러니까 이 당을 바꾸는 그런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요, 사실 유권자들이 아주 냉혹하게 심판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신당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한다고 한다면 좀 더 빨리 몸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비명계 의원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지금 일종의 데드라인을 12월 중순으로 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3명의 전직 총리가 그러면 같이 연합해서 당을 만들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사람의 행보가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닮았지만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상당히 현실 정치에 깊숙이 발을 들이들면서 이제 제3신당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리를 물러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물론 최근에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어떤 이야기만 하고 있냐면 민주당의 지금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리평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무건 수행 중이에요. 그런데 단 정세균 전 총리의 측근 의원이 이현우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현우 의원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정세균 전 총리도 같이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낳고 있습니다만 세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군요. 뭉치기에는 뭔가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 자, 그런데요. 요즘에 이낙연 전 대표가 목소리 좀 높이잖아요. 그랬다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이런 청원이 등장합니다. 자, 이낙연 출당 요청. 자,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니 당신이 뭔데 선출로 뽑힌 우리 당대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얘기하느냐. 대장동 리스크도 사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쓴 표현이에요. 당신이 쏘아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라. 떠나라. 민주당을 아예 떠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는 양금희 의원께 제가 질문을 드리죠. 이 현역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역 의원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개딸들 때문에. 네. 정세균 전 총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밑에 있던 이원욱 의원이 계속 지금 고통받고 있고 고통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의원 입장에서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분석이라고 얘기하기까지도 사실은 좀 한 부분 표현인데요. 저는 이렇게 개딸들의 이런 행동은 저는 거의 테러의 수준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정책과 관련돼서 문자를 많이 받고 문자 폭탄 수준의 내용도 받기는 하는데 그 내용들은 굉장히 내용이 점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해서 이거는 부당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저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정책과 관련된 거? 예, 그런 거는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예 수박이라고 딱 낙인 찍어가지고 계속해서 뭐 심지어는 플랜카드까지 붙여가지고 뭐 죽이고 싶다라는 표현까지 거의 등장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사실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해야 사실 민주주의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이게 전체주의 국가로 가자는 얘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의 저는 테러리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상황인데요. 야, 국민의힘도 지금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안개가 자욱해요. 안개가 자욱한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뭐가 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인요한, 김기현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아직까지는 옆으로 길을 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중진 친윤들 향해서 외쳤던 그 말들 어제까지 답 달라고 최후 통첩을 했죠? 과연 답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한테 기자들이 또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늘 안건에 왜 안 올라간 건가요? 그 당 중진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혁신위가 조기 해체됐을 때는 조금 그거에 대한 평가에는 부담 이런 건 없으세요? 수고를 많으십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말한 기한이 오늘까지였는데 오늘 중에 추가적인 입장 내놓으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자, 오늘자 한국일보 오면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인요한 혁신이 최후 통첩도 패싱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묵묵부답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김기현 대표. 지도부와 친윤계는 희생을 요구했던 혁신안에 대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제 회의 안건조차 안 됐어요.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물론 이 결정을 놓고 보고가 안 됐어요. 보고가 안 됐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보고는 혁신위가 직접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에다가 전달을 하면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뭐 혁신위가 가서 직접 보고합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서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뭐 남 탓한다고 할까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던, 국민들이 기대했던, 국민들이 박수쳤던 그 명쾌하고 희망찬 얘기는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자, 일단 황민지 기자, 어제 회의 상황을 봤더니 최고위에서는 논의를 안 했고 근데 지도부에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얘기 못 해요 하고 혁신이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할 만큼 했으면은 얘기할 만큼 당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혁신안이 최고위 의결은커녕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혁신안은 당 지도부 그리고 중진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로 당 지도부로선 껄끄러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통과는커녕 의제로 보냈다, 못 받았다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보고 요청이 없었다, 그래서 얘기가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자 오신환 혁신위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뭐가 사실인데요? 네, 오 의원은 3일 당 기조국에 월요일에 최고위에 상정되느냐 이런 그게 보고를 해야 되냐 논의하니까 안건을 모두 모아서 상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혁신위가 혁신안 의결을 요청했지만 당이 사실상 회피했다는 주장입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이만희 사무총장은 정식 보고를 위한 요청이 없었지만 최종 보고서에 남을 내용을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정리 중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목요일 뭐 얘기하고 지금 또 그래서 어제까지 또 얘기가 돼서 지금 논의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어제 그 회의에 있었으니까요. 장해찬 최고위원 어제 그 자리에 계셨을 텐데 그 안건 보고가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보고 자체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당직자들이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거짓말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보고가 접수되지 않는 게 맞고요. 다만 의사소통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부 입장은 혁신안에 대해서 건건히 의결하기보다는 종합적인 보고서가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힘을 싣고 공간위에 넘길 것은 넘기겠다라는 것인데 혁신위 측에서는 그것을 보고하지 말고 한 번에 다 정리하라라는 뜻으로 해석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의사소통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신환 혁신위원이 목요일에는 안건을 보고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기조국 거쳐서 저희에게 올라오는 것이고요. 다만 친윤이나 중진 누가 어디서부터 해당되는지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 단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결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혁신위가 흐름을 만들어냈으니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개개인의 어떤 헌신과 희생적인 결단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혁신위가 씨를 잘 뿌렸어요. 근데 씨 뿌리자마자 열매를 따려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씨를 뿌린 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셨고 가을이 되면 그 가을이라는 건 이제 본격적인 공천 시즌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때 되면 열매가 무르익을 때가 또 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회의 중에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 말씀은 회의 중에 어떻게 이런 의결을 하냐는 겁니다. 윤핵관 험지 출마하십시오. 땅땅땅. 이게 어떻게 회의 안건이 되냐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 얘기는 한번 들어보죠. 지금 보도를 봤더니 이제 문 닫고 회의하는 시간, 비공개 최고위원 때 김병민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혁신위가 오늘까지 답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겁니까? 이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발언 나왔다는데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뭐 김병민 최고위원이 소위 말해 들이받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요. 우리가 정무적으로라도 혁신위의 안건이나 이런 요청을 좀 무게감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었고, 지금도 사실 총선기획단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하위 20% 컷오프 그거보다 더 많이 하겠다라고 실제로 안으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혁신위원들에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라는 조언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어찌됐든 그 앞에 면전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듣고 있었잖아요. 요 애매한 분위기, 묘한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씨를 뿌렸다는 표현 좀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혁신위원들이 생각했을까 씨를 뿌렸잖아요. 그러면 물도 주고 흙도 돋아주고 비료도 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뿌려놓은 씨를 흩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혁신위원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지금 혁신위원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뿌린 씨에 대한 거두어드릴 애정도 의지도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분위기를 만든 책임은 결국은 김기현 대표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를 발족시킬 때 인요한 위원장에게 정권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혁신위가 지금 6개를 건의를 했는데 그중에 지금 단 한 개만 받아들였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지금 지도부가 좀 사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당의 이 절박함 체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상당한 불안감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공유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액션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답함을 아마 혁신위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제 혁신위에서는 1호 지금 안건 같은 경우는 최고위에서 바로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이었고요. 예,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안건들은 지금 현재 뭐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자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큰 주제만 나왔을 뿐이지 그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런 게 청선기획단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라면 뭐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인재가 영입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총 결합해서 하나의 그 뭐 우리가 공천을 보면은 예술품이라고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체적인 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니 뭐 회의에 그 윤핵관 불출마 아니면 험지 출마를 어떻게 땅땅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냐는 거죠. 본인들이 하면 하는 거지. 최고위에서 회의까지 해서 의결할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결할 사항, 이게 중요해요. 의결할 사항과 안 할 사항. 당의 공식 입장을 전하는 박정하 대변인이 최고위 회의 끝나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혁신위가 할 일이 있고 공천관리위원회가 할 일이 따로 있다. 혁신위에서 최고위 측에 공식적으로 보고 요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안 됐고요. 혁신위가 해야 될 역할과 공천과 관련해서 공천 관련 기관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물론 당의 공식 기관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또 이제 앞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공천하고 말고는 여기서 결정하는 거다. 혁신위가 누구를 공천하지 말라는 거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다면 뭐하러 혁신이 만들었습니까? 뭐하러 전권 준다고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를 비난하는 목소리 역시 당내에 있습니다. 이게 저는 네. 우리 당 지도부가 총선에서 이길 생각이 없다고 봐요. 요즘 우리 당원들도 예. 김기현 지도부 저렇게 해서 선거 칠 수 있겠어? 믿을 수 있나? 이런 지금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어디 험지를 정하거나 불출마를 지금 당장 할 필요도 없어요. 당이 필요한다면 어떤 희생도 각오하겠다. 이 말 한마디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거예요. 구체적으로 장희찬 최고위원님께 이거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구체적으로 안건이 없다고 의결을 못한다? 그러면 혁신의 이런 정신을 받들어서 잘 해보겠습니다. 땅땅땅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왜 그건 못하냐는 거거든요. 그 정도 하자는 게 상대적으로 좀 젊은 최고위원들의 의견인 것이고요. 다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여러 고민이 있을 텐데 이를테면 우리 당 당원 당규를 보면 공관위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 최고위가 뭐 갑론을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관위의 권한이 커요. 그러니 우리가 의결한 것을 공관위에서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뒤집으면 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공관위에서 혁신안을 안건 기본 베이스로 해서 검토해달라라고 넘길 텐데요. 말씀하신 지적처럼 그 중간에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 정무적인 감각을 조금 더 발휘해서 혁신의 안건에 힘을 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갈래를 누가 터줘야 될까요? 인요한 그리고 김기현 두 사람의 사실상의 갈등 국면을 누가 갈래를 터야 될까? 의미 있는 시를 여기서 써내가려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갈래를 트는다는 건 아닌데 이분이 쓴 시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쓴 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인요한 혁신위는 기득권 카르텔에 막혀 해체 위기이고 이준석은 눈앞에서 아른거리며 앞길을 막는구나. 대통령실 인사들은 모두 양지로 떠나 있고 윤 대통령은 이런 첩첩산중에서 나홀로 백척간두에 섰으니 엄동설안을 어찌할꼬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혜찬 최고위원께는 제가 윤 대통령 직접 질문 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차지원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이어서 질문 드리죠. 자, 이때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를 할 때입니까? 예,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도 아마 그런 뜻으로 저는 뭐 시를 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당이 처한 엄중한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그러니까 지사가 대구시장이 강력단체장이 당의 일에 왈가왈부한다는 그런 정치적 오지랖이라는 또 비판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은 지금 윤 대통령이 그 말 그대로 백척간도의 위기에 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백척간도의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아마 본인은 지금 애둘러서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아까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홍준표 시장이 지금 생략된 신경을 제가 한번 이렇게 덧붙이면 거기 생략된 부분이 마지막에 있어요? 하니까 뭘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첩적상중에서 나홀로 백척간도에 섰으니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모름지기 백척간도 위기라면 답은 하나 백척간도 진일보. 진일보가 빠졌군요. 예, 그 진일보가 뭘까요? 지금 당의 이러한 혼란과 상당한 이 지금 뭐랄까요 국민적인 기대에 벗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뭔가의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아마 진일보에 아마 담고 싶어 했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구에서 정치하시니까 그런 이 영남 TK에서 정치하시니까 그런 얘기도 전해드리죠. TK가 그럼 쉬운 지역이냐? 공천 자체도 상당히 힘든 지역인데다가 뭐 TK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지역구를 봤을 때 지역구를 하나 내가 의원이 된다는 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총선 한 열흘 전에 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준비를 했고 그 전부터 당에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당과 그 지역에서 4년 그 전에 적어도 1, 2년 그럼 6년 초선 의원만 해도 벌써 6년. 근데 이분들은 뭐 한 10년, 20년을 정치를 했어요. 근데 인유한 위원장 한마디 했는데 바로 네, 저는 빠질게요. 이게 쉽냐는 거예요. 그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또 나가라고 한다고 나갈 수 있는 거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뭐 이번에는 이제 그 혁신위의 내용으로 계속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은 TK 지역에 있어가지고 공천은 예전부터 계속 물갈이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어 왔던 곳이 사실은 TK 지역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총선을 치르다 보면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도 현재 우리 당으로 말하면은 수도권과 관련되어져 있는 의원님들 숫자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특히 수도권은 그리고 또 야당하고 박빙 지역이 많다가 보니까 인물 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바꾸어서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그게 이제 TK 지역이 주로 공천을 하면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적 쇄신을 얼마 정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가지고 온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광주 지역이나 전남 지역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양단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지 우리 당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그 카드가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개각을 통해서 돌파구 찾기에 나섭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3면 보시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2기 개각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 있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그러면서 서오남에서 탈피를 했다는 거예요. 자, 황민지 기자, 서오남 이게 서울대 50대 남성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네,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는데 이 중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여성이 지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여성 장관 비율을 크게 늘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이 모두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전체 내각에서 여성 장관은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일단 이번 명단에는 빠졌어요. 저는 아무래도 뭐 한동훈 장관을 명단에서 좀 제외시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와 또 이런 정책적 고려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개봉박두 효과 아닐까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치판 등판이 상당히 임박했다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제외됨으로써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언제 나올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 상당히 일종의 뭐랄까 정치적인 뉴스의 중심에서 계속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뉴스들은 다 지금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여권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정책적 의지라는 부분은 정책적 배려라는 부분은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임기를 마치면서 장관을 마치면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이민청 설립이라고 그래요. 뭐 당장 지금 하니까 법 개정까지는 못 가겠지만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그 시안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이민청. 이민청. 그러니까 이민청의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생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노동력이 지금 상당히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바꿔서 대거 이민을 받아들여서 어떤 식으로든 향후 우리의 인구 문제를 돌파하자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장관이 큰 꿈을 꾸고 있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일종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시간적 배려를 해준 거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갖고 정치적으로 너무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출마를 놓고 지금 뭐 그동안 많이 다뤘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출마 얘기가 나오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 중에 저도요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 내년 총선 출마를 다시 한번 시사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거의 굳혀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6면입니다. 자,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응? 웬 돌이에요 또.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 사실상 총선 출마 굳힌 듯. 자, 지난 6월 서울대에서 파면이 됐죠. 그러면서 학자로 돌아가는 길은 봉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로 돌아가는 길은 이미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돌을 들겠다. 돌 하나 정도는 나도 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출마를 시사하긴 했어요. 이때 나온 단어는 명예회복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좀 점잖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돌, 명예회복 발언 들어보시죠. 출마 안 하십니까?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 개인의 뭐 명예회복이라거나 개인의 분노를 풀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현재 윤석열 정권에 하는 각종 그 산무의 행태, 그 다음에 민생경제 파탄 상황은 해결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일조는 해야겠다라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눈에 띄는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돌을 들겠다라는 건데 지난번에는 뭐라고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 출마했을 때는 대선 출마 선언했을 때죠. 이때는 죽창가를 다시 울린다. 죽창을 들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돌을 들겠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돌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조국 전 장관이 돌을 들어서 입시비리 신당 이런 거 만드는 게 국민의힘 총선에서는 큰 호재죠. 그냥 조국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신당 만들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공안 귀빈 신당 만들고 이런 온갖 떴다방 같은 신당들이 난립하면 일시적으로는 정치 혐오 정서가 번지겠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는 굳이 말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봤을 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람이 당을 만들거나 출마하겠다는 것은 서로 당선이 되더라도 2심에서 판결이 그대로 이어지면 바로 구속되게 되는데 국민의 세금을 낭비시키겠다. 그리고 1심 재판부의 사법적 판단을 완전히 부정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국회법상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이 되어도 이 직위가 계속 유지되면서 월급이 다 나갑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걸 개정해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만 나와도 국회의원 직무와 이 세비 지출을 중단시키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국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 글쎄요, 상당히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략 난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소위 말하는 조국의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뭐 그런 논란들이 많았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난 그 대선 때 패배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사태가 꼽혔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긴데 앞서 뭐 우리 장해찬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현재 이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국 장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전면에 등판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게 됐을 경우에, 물론 뭐 지역구에는 후보를 낼지 안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비례대표를 아마 노리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도,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량 난감이라는 생각이 들겠다는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돌 하나는 들겠다라면서 출마를 시사했는데, 바로 어제 같은 날 역시 신당 창당 추진한다고 밝힌 송영길 전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나와요. 또 이번에는 일제 강점기. 이번 총선에 윤석열 퇴진을 바라고 가장 선봉에 싸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퇴진당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일제하라 그러면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대한 독립당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권은 거의 이 나라의 경쟁력을 좀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그 이후 물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미래와 비전을 같이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여러 세력과 같이 하겠다, 반윤 연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와야죠, 이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 이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아니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즉각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도 해명을 했어요? 네, 앞서 송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선봉이 되겠다며 내년 총선 때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었죠. 예. 지난 토요일 자신의 신작 북콘서트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이원주 전 의원도 만났는데, 더는 윤 대통령과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어 뜻을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허허.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신당을 차린다며 반윤일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퇴진당과는 명확히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정치를 개혁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개혁연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문을 열어두긴 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제 송 전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당을 하거나 연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제를 알고 세상을 아는 이 전 대표와 같은 합리적 보수와 상생의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좀 수위를 낮췄습니다. 글쎄요, 근데 당명이 윤석열 퇴진당. 이 국민의힘의 입장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말을 들으면서 진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로 당을 만들겠다, 이 국민들한테 내는 메시지가 정치인으로서는 막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당을 만들겠다고 나오는 조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이 당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노하기 때문에 당을 만들겠다. 모아보면 딱 그 단어로 집중이 되거든요. 이런 이유로 당을 만든다는 거,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요,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모두 재판,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고, 이제 이번 주에 소환돼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지자들한테 모여줄 것을 호소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두 분의 입장에서는 의계인 최강욱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 총선 당시 기소돼서 재판 중이었던 최강욱 당시 전 비서관이 당을 만들었잖아요. 무슨 당 만들었습니까? 열린민주당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에 비례대표로 해서 최강욱 의원이 국회로 들어왔고. 지금 됐나요? 그 열린민주당 지금 있나요? 없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민주당으로 합당이 됐잖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분의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한 분은 지금 재판 중이고 한 분은 지금 곧 아마 지금 그 검찰 수사를 소환을 당할 예정인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 리스크를 나름대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돌파를 하는 하나의 방안을 당시 2020년 최강욱의 사례를 아마 이렇게 참고를 한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최강욱 의원이 그 임기 도중에 결국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는 바람에 원직에서 상실했죠. 원직을 상실했죠. 거의 뭐 4년 다 이런 돼서.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또
우리가 어쨌든 내가 뽑았던 의원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지금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민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배려 이런 부분들보다는 당장은 이 두 분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정치적 저항 이런 부분들의 명분이 더 커 보인 듯 합니다. 예, 뭐 이 이른바 떴다방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자 조선일보에 바로 그 단어가 나옵니다. 조선일보 8면 보시죠. 총선 특수노린 떴다방 우르르 쏟아질 채비. 자, 총선 때 신당 만들고 나중에 흡수 편입되는 열린민주당, 국민의힘도 잘한 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나중에 쟤네들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못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최강욱 의원이 열린민주당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의원직 상실에 그때 이미 재판받고 그때 혐의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했고 됐고 하지만 지난 4년 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적은 그냥 유야무야 됐고 어떻게 보면 되돌릴 수 없는 게 된 겁니다. 또 있어요.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분도 이제 재판 결과 1심 결과가 이제서 나와요. 특정 정당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사례가 최근에 그렇게 많이 나와서 그런데 자, 양금 의원님 일단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지금 현재 양당 간의 위성 정당이라든지 또는 비례대표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거는 우리 당은 명확하게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정리가 된 반면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자기네들끼리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 지금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 자체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진보 정당의 비례 정당의 연합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외의 당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렇게 이 비례대표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데는 다른 정치적 명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치 정당을 두는 건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양당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 더 못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번에 제가 21대 국회를 겪으면서 굉장히 분노한 지점이 뭐냐 하면 뭐예요? 검수완박 같은 거 할 때에도 이제 꼼수 탈당을 통해 갖고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 이런 위성 정당이 하나가 끼어들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은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기회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보면은 비례정당 연합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좀 더 민주당의 야당의 어떤 형태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양당 체제보다 더 못한 정치적 형태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고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총선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고치겠다는 말은 했지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계산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에 119로 신고 전화가 왔어요. 거기 사시는 분이 119로 신고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왔느냐? 아내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남편이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50대 남편이 다급하게 신고 전화를 해요. 그런데 경찰이 가봤더니 이 여성은 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 그 남편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잠시 뒤에 이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다시 현장에 나타나요. 그 집에 왔겠죠. 누구랑 왔느냐?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남편의 직업이었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차가 골목길을 빠르게 달립니다.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엔 경찰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저녁 8시쯤 40대 여성이 숨진 현장에 경찰과 구급대가 긴급 출동한 겁니다. 경찰차 3대, 그다음에 경찰 본부 하나, 과학수사 차 하나, 그래서 쭉 와가지고 가운데
빗자국이 좀 있어가지고. 여성을 살해한 건 50살 남편 A씨였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땐 현장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 A씨는 본인이 직접 신고한 뒤 집에서 나갔다가 딸과 함께 다시 들어왔습니다. A씨는 1시간쯤 뒤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나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성격 차이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아내를 둔기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형 로펌 변호사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여성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영장이 곧 뭐 집행이 되거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 변호사 지금 해당 대형 로펌은 그만뒀다고 합니다. 대형 로펌 소속인데 아내를 살해해놓고 다쳤다고 신고 전화를 하고 경찰이 오는 사이에 나갔다가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변호사. 이 변호사의 대응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인의 집에서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부인을 이제 둔기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물론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단 다친 부인을 놓고 신고를 함으로써 시간은 벌고 일단 부인을 살리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노력은 했던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변호사를 대동하게 된 거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결국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처벌을 받게 된 이 상황에서 이제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 앞으로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지 시간을 벌면서 그런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가 변호사인데 다른 변호사를 또 데리고 왔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그 언론에는 이분이 그 마치 한국 변호사인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변호사?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변호사는 아닌 것이죠. 아하. 한마디로 변호사법상 외국법 자문사인 것이지 대한민국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분이 아닌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마치 이 피의자가 한국 변호사인 것처럼 지금 보도되는 것 사실 자체가 정정 보도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조금 전에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내용을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과 공보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변호사가 이래도 돼라고 나오면 그렇죠. 안 왜냐하면 되죠. 대한민국 변호사들에 대한 명예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론에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은 한국에서 외국법을 자문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어떤 변호사로서 변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본인 소속 로펌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어떤 묵비권을 행사했던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충격적인 사건이 또 서울의 종로에 있는 뭐 고급이란 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아파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혐의가 하나하나 더해질수록 국민들의 충격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근데 황의조 휴대전화 봤더니 불법 촬영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형수가 가져갔다는 그 휴대폰에. 그런데 거기를 봤더니 또 다른 영상이 지워도 남습니다. 이게 포착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성관계에 대해서 불법 촬영을 했느냐 이걸 놓고 다투고 있잖아요. 합의를 했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건 아니지만 또 다른 여성과 영상 통화를 한 겁니다. 근데 영상 통화를 하는데 영상 통화 중에 그 노출을 요구하고 그 여성이 응했는데 아이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 없이 지금 몰래 녹화했다 이런 또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황의조가 신체 노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몰래 녹화를 했고 그 휴대전화에 있는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저장을 했다는 거고 지금 경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와 노트북 포렌식해서 나왔다는 건 지금 소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불법 영상을
녹화하고 저장하고 소지한 이거를 추가로 다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허. 아니 근데 그래 이렇게 해봐 뭐 자기네들끼리 뭐 그랬는데 이 여성은요 그게 녹화됐는지 또 몰랐나 봐요.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경찰에서 전화하니까 뒤늦게 알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해당 피해 여성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제서야 경찰 측에 연락을 받고 본인이 피해자였다는 걸 알게 된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불법 촬영 혐의는 굉장한 중죄입니다. 계속해서 이 선수는 나는 지금 사실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지 불법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황의조 선수 측의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이번 새로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황 선수의 이런 주장에 큰 타격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수사 결과가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요. 황의조 선수 측 입장이 나왔습니까? 지금 이전에는 뭐 합의해서 촬영했다라든가 휴대전화를 아마 인지했을 것이다. 이것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즉시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이달 말에 황의조 선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때 들어와서 입장을 낼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즉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 이거 법률적으로 이러면 죄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몰래 촬영한 게.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피해자가 지금 2명, 3명 계속 늘어날 정도다라고 하고 있고 이 지금 혐의가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 실무적으로는 이 정도면은 구속영장 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의조 선수도 내부적으로 변호인과 조력을 받고 있을 텐데 과연 한국에 지금 신속하게 지금 들어올지 여부도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황의조 선수가 이러면 대표팀 경기를 계속 뛴다는 거 이것도 좀 사실 말이 안 돼요. 이미 그 한국 대한축구협회에서 지금 이 사안이 정리될 때까지 우리 명단에서 대표 선수 명단에서 제외를 했고 다만 해외 본인이 뛰고 있는 축구팀에서는 본인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그 리그가 어느 정도 종료되고 나서는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든지 여부 이것이 앞으로의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나이 드실수록 요즘에 이렇게 추우면 건강식품 많이 찾으시죠? 건강식품, TV 홈쇼핑 보면은 여기저기서 팔아요. 근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니래요. 수천억 매출을 올리는 그런 영업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을 올린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분 보면 알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속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당해요. 일단 이 의사가 누군지 화면 함께 보시죠.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제품 개발이거든. 요즘 성분은 내가 믿으니까 고급짐으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보고 어떻게 이런 새로운 시장을 열었나고 많이 물어보세요. 제 박사 논문이 세포 독성과 관련된 논문이라 근데 이제 그동안 대부분 경구 제품이었는데 우리 이거 기획하느라고 진짜 머리 많이 썼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발을 누가 했느냐? 전직입니다만 공무원이 했어요. 그것도 어디서 구매했느냐? 식약처에서 이런 약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전직 과장이라고요? 네, 전직 식품의약안전처 과장이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내용 살펴보자면요. 식품과 건강식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법적으로는 다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다른 것처럼 인체의 어떤 의약품과 같이 어떤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할 경우에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이번 고발의 경우는 지금 이 여애서 씨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들이 이렇게 소비자를 오인하는 형식으로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때로는 과대 광고하고 있다는 혐의를 적용해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직접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 하나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고발하지 왜 그만두고 나서 고발을 했나요? 이런 업무를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사실 이 건강기능식품몰이요. 매출도 상당합니다. 몇 천억의 매출이 현재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중소업체에서는 아니 여애서 씨가 하는 제품도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오셨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잡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고발을 진행하게 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에스터 씨 측의 그 반론도 저희들이 전해드리죠. 일단 그래픽으로 일단 준비를 했는데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겁니다. 심의 통과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의 에스터 씨의 남편이죠. 홍해걸 씨도 아내를 응원하는 듯한 글을 올렸어요. 네, 그 아내를 응원하는 듯하게 뭐 이런 시기, 질투 이런 거는 아주 현격한 격차가 있는 탁월함으로 극복해내라 이렇게 남편이니까 이런 글을 쓰셨을 텐데 저는 소비자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대응이 지금 협회 심의 통과했다. 협회랑 식약처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게 지금 여에스터 측이 내놓을 저는 대응인가. 이거 같은 제품군 내에서 다른 제품보다 비싸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희 제품 예방 치료 효과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지.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근데 협회 저희 심의 통과했는데요. 저는 이거 좀 부족한 설명이다 싶습니다. 사실 좀 어색하긴 해요. 홈쇼핑 보면 뭐 의사, 한의사들 나와서 녹용 팔고 무슨 뭐 유산균 팔고 의사잖아요. 근데 돈 받고 홈쇼핑에서 판다. 이게 와닿지는 않는데 어색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인 혼동 가능성이 키워드인데요.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건 아니면은 식품 의약품 관련되는 그 표시 광고법이건 간에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규제하는 법인데 특히 의사 선생님인 주인이 이게 사장님이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지금 우리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1차적인 스크린을 해서 이렇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협회의 어떤 기능이 정부의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면서도 어쨌든 우리가 법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 붙였으면은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이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식으로 얘기를 나오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인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아직 고발 단계지 유무죄나 이런 거는 가려지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죠. 자,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많이 춥잖아요. 군부대에 있는 우리 아들, 요즘엔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만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날씨 추워지면 어떻게 걱정하는 우리 부모님들 많죠. 군복 무려 800벌을 기부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군대 하면 떠오르는 바로 엄마가 죄송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내가 육군 홍보대사를 했어요. 장군으로. 명예장군. 그러니까 막 장군들하고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니까 장군들이 국방부장관께서 야 장군 줘라 명예장군. 그래서 내가 명예장군이요. 어깨에다가 필승. 이게 참 따뜻해. 애정이가 많이 입었어. 야, 군복만 800벌이랍니다. 홍중선 기자가 조금 전에 이 뽀빠이 이상용 씨랑 통화를 했어요? 맞습니다. 800벌 물론 어머니 찾아주면서 이 위문 공연 4,300회나 했기 때문에 800벌의 군벌이 생기시기도 했는데 네.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좀 키가 작으시잖아요. 어허. 그래서 맞는 군복이 없어서 가는 부대마다 이렇게 맞춰서 딱 이름 이상용 명찰까지 제작해서 이렇게 주셨다고 해요. 그때마다 방송할 때마다. 네, 그런 걸 요번에 기부하신 거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작은 체구에 키가 작은데 뽀빠이 이상용 하면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이 정도면 성공한 것 같다 하는데 우리가 뽀빠이 이상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팔뚝의 근육 이것만 닮아서가 아니라 뽀빠이가 이렇게 약하다가도 시금치 딱 먹으면 블루투스 거구 블루투스한테 지지 않잖아요. 네. 본인도 키는 작으시지만 키 큰 어떠한 큰 적에도 이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사랑해 주신 것 같다.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예. 사실 그 일요일 날 아나 오후쯤 됐을 거요. 저도 정말 그 프로 좋아했습니다. 우정의 무대 그 프로. 근데 이 우정의 무대 좋아하셨죠? 그럼요. 우리 엄마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럼요. 맞아요. 예. 우리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님이 확실합니다. 근데 아닌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 방송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밤 늦은 시간에 아무도 못 보는 시간에 원래 편성이 됐었다고 합니다. 밤에 방송에서 처음에는 밤에 해 안 보이잖아. 저러다 없어지겠지 그랬더니 아니거든. 이러니까 많이 보게 되니까 관심을 갖고 나도 목숨 걸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시간대는 일요일 오전으로 고정이 되어 그래 고정이. 네, 그 당시 군대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지금 50대가 됐습니다. 꽃바야씨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이 오늘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